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왕 이쌤입니다. 파트 8의 주요 면접 질문 마스터하기에서 또 챕터 2, 네,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 15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책으로 읽으시면서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피하는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인데요. 아마 앞서서 자소서 파트를 읽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앞에 자소서 부분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어요?" 라는 질문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원 동기가 크게 없는 것이죠. 지금 취준생이고 지원해야 될 기업이 막 넘쳐나는 상황에서 막 엄청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사명감이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치만 여러분, 기업에서는 이 지원 동기를 왜 물어볼까요?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이 지원 동기가 뾰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서 할 텐데 왜 기업에서는 자꾸 곤란하게 이 지원 동기를 물어보나요? 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순간 허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소개서 자소서에서도 똑같아요. 자소서에서도 지원 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수많은 자소서를 저도 평가를 하고 실제 이제 탐색을 진행해 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한 30초 정도면, 이 자소서를 읽은 지 30초 정도면 바로 판가름이 납니다. 그만큼 이 지원 동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회사에 진짜 오고 싶은 친구인지 지원자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한 지원자인지가 바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원자분들이 이런 지원 동기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답변하는 거 어려워할 거 알지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보석을 걸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지원 동기를 생각하실 때 이거는 뭔가 기업에서 허들을 둔 거다. 이 허들을 넘어가는 지원자가 있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다른 기업에 지원한 대로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답변을 해서 이 허들을 넘지 못하는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왜 지원 동기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답변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얘기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 2가지 정도만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기업의 단순한 장점, 강점, 최근 뉴스들을 그냥 나열하고 끝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A 기업은 새로운 신기술 개발로 인해서 A라 또 B라는 상품을 런칭을 했고 그게 대박이 나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블라블라블라 이 회사의 장점을 막 써주는 거예요. 이러한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딱 한 줄만 내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네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장점 너무나 스스로도 이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실무자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에도 정말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점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냥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나올 만한 내용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는 기업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최근 A 회사는 CSR, 즉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성과나 이익들을 결국엔 사회에 나누고 환원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을 막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A 기업의 행보는 내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나눔의 가치관과 굉장히 일치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세요. 가치관이 일치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정말 그렇게 가치관이 같으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일반적으로 기업과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성 자체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그 비즈니스 자체인 거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인격체를 부여받은 게 맞지만 실제 우리 사람과 같이 정말 생각하고 인격체처럼 활동하는 행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이런 가치관과 너네랑 되게 동일하잖아 이러면서 접점을 만드는 것이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얘기하실 때는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데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일단 지원 동기를 답변하실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점을 잘하고 있고 어떤 점이 지금 현재 나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지원하신다면 분명 그 기업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지원하고 싶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그럼 앞서서 정리한 이러한 강점이나 매력적인 요소가 내가 지원한 이 직무, 즉 내 커리어랑 어떤 상관이 있을 것 같은지, 즉 어떤 메리트가 될 것 같은지,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 같은지, 내가 가진 성향과 이 회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어떤 좀 시너지를 낼 것 같은지 이 관점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통해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심에 지원한다고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농심에 대한 예시는 제가 상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상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농심이 대표 상품이 뭐가 있죠? 신라면이 있죠. 신라면은 전 세계에 다 수출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한 국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농심의 해외 영업 직무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농심의 강점. 농심은 K푸드를 대표하는 신라면이라는 정말 매력적인 일단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전 세계 뭐 50개국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해외 영업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떤 K푸드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우리 농심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50개국에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럼 이 앞서서 내가 정리한 이 회사의 장점이 해외 영업 담당자인 나에게 어떠한 커리어적인 기회, 메리트, 시너지로 연결될 것인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표 상품이 있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저 같으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해외 영업 담당자로 입사를 해서 그만큼 다뤄볼 수 있는, 도전해볼 수 있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장의 크기와도 비례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50여 개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을 새롭게 뭔가 시장을 넓혀 나가면서 해외 영업 직군에서의 커리어도 쌓고 그리고 K푸드의 명성도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농심의 해외 영업 매출도 늘리고 이런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피해야 할 지원 동기가 그냥 단순히 회사의 장점을 나열하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커리어 성장하고 싶어서 지원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회사의 장점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충분히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지원한 그 기업의 장점을 좀 한번 파보세요. 파보다 보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작은 기업이라도 분명히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없는 회사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람을 뽑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을 지금 뽑으려고 한다는 거는 회사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점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꿈꾸는 그런 커리어 기회와 어떤 연결이 되는 건지를,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나에게 갖게끔 하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설득력 높은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원 동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지원 동기와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지원 동기와 내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을 함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유예요. 앞서서 지원 동기는 네, 저는 50여 개국의 지금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농심에서 더 많은 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갖고 싶고, 해외 수출 시장과 관련된 농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에 우리가 진출해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도 진출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확장해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볼게요. 네, 저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앞에서는 5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시장을 막 개척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택하냐는 질문에는 좀 안정적인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회사를 지원하는 기준과 이 지원 동기의 그 본질을 좀 일치시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그 농심의 지원 동기 예시로 미뤄봤을 때는 회사를 고르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가 뭐 이런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상품군이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느냐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앞서 답변했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은 반드시 세트로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이 질문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돼요? 라고 면접관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 질문에 안 쫄 지원자들은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면접을 볼 때 이 질문이 나오면 좀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질문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얘기해 주세요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면접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 핵심 강점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질문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강점을 다 묻고 있다는 점에서는 질문의 요지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본인을 뽑아야 하나요? 라는 이 질문의 답변 방향은 크게 좀 두 가지 전략 중에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고민이나 아니면은 과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강점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지를 일단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SNS 컨텐츠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사의 SNS 채널을 엄청 성장시켰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내가 지원하는 이 기업이 SNS가 좀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SNS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워나가면서 고객들과 좀 활발하게 SNS 상에서 소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SNS 경험을 이 회사에 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 중에서 이 회사가 가진 고민이나 과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그냥 여러분들의 강점 키워드, 우리가 아마 1분 자기소개에서 정리했었던 그 키워드를 다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첫 번째 옵션은 이 기업의 고민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의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땡땡 기업에서 저를 뽑으셔야 되는 이유는 최근 땡땡 기업은 SNS를 통한 고객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존에 재직했던 A 기업에서 자사 SNS 채널을 키우는 역할을 맡았었고요. 초반에 1만 명이었던 팔로워 수를 제가 퇴사하기 직전 7만 명까지 약 7배 정도 끌어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팬덤을 온라인상에서 늘릴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왔고 실제 성과로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경험을 복제한다면 땡땡 기업에 입사해서도 SNS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역량이나 경험까지는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핵심 강점을 기반으로 좀 답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땡땡 기업에서 저를 뽑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강점은 트렌드에 빠르다는 것인데요. 저는 업무 외 시간에도 최소 하루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SNS 트렌드, 그리고 사톤 트렌드, 경쟁사 트렌드들을 자발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서치 역량은 제가 어떤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컨텐츠와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제로도 좋은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기록하는데 큰 이점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제가 가진 트렌드 역량은 결국 고객에게 사랑받는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역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강점은 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키워드를 뾰족하게 어필함으로써 저를 뽑아주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에 왜 우리가 본인을 뽑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 를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고민이나 아니면 주요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긁어줄 수 있는 어떤 관련 경험이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 요즘에 이런 고민 있지? 근데 나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어 라고 어필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강점을 어필함으로써 저를 뽑아주셔야 된다라고 한번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3번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4번 질문인 공백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취업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백기가 없는 분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최소 졸업 후에 3에서 6개월 정도의 공백기는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따라서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공백기는 또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수한 상황에서 공백기가 생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자격증 시험을 좀 오래 준비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정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취업 준비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다른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노력들로 이렇게 억지로 채우려고 했을 때 꼬리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난 공백 기간 6개월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하기엔 좀 긴 시간으로 이제부터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6개월 미만의 공백기라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보낸 시간이다라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개월 이상의 공백기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위해서 혹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시간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공백기 질문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질문이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에 갔다는 전제하에 그 공백 기간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불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백기 때문에 불합격을 해야 되는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었다면 사실 서류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서류를 통과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뽑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백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안팎의 공백기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좀 설득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공백 기간에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 사정이나 아니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사람이 살면서 방황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공백 기간이 좀 발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썼다. 그렇게 온전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공백기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런 방향성이 오히려 명확해졌고, 그 덕분에 제가 A라는 직무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된 어떤 역량을 쌓아나간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이렇게 면접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신 게 만약에 공백기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1번 케이스에서는 그런 암흑기나 그런 혼자만의 진로 고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뭐 상담이라든지 뭐 교육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한 것을 가정으로 해서 답변을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한 게 없으시다면 이 경우에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은 크리티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좀 빠르게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멘토링 활동, 혹은 혼자서도 요즘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급하게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서서 이제 답변했던 방향처럼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어떤 또 슬럼프라든지 아니면 뭐 암흑기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저만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현재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공백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요. 자, 5번 질문이에요. 본인의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주세요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 장단점은 비단 면접뿐 아니라 자소서에서도 종종 물어봅니다. 출제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장점을 말하는 거는 큰 어려움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보든 자소서 첨삭을 하든 본인의 성격 장점을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런 분들은 단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성격 단점을 말할 때죠.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누구도 면접관에게 혹은 뭐 채용 담당자에게 본인의 단점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실 단점이 있는 걸 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면접관한테 얘기하자니 뭔가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좀 나쁘게 평가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조금 돌려서 단점을 장점처럼 말하는 그런 좀 추세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의 실무자분들, 뭐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서 느끼지만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점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장점 같은 단점을 주로 말한다는 걸 면접관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느끼기에는 왜 자꾸 다 비슷한 자꾸 단점들을 얘기하지? 라는 좀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장단점을 가진 주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면접에만 가면 단점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단점이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한 편이어서 뭐 업무 속도가 초반에는 조금 느립니다 라든지 굉장히 신중한 편이어서 일을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이런 단점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고요. 저도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면접 보면서 모의 면접 보면서 자주 들었던 단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점이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다, 굉장히 완벽주의자다 요 키워드가 좀 단점으로 느껴지시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장점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점으로 써오셨던 키워드가 정말 단점이 맞는가를 일단 첫 번째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진짜 단점을 말할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단점을 말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시고 숨기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시원하게 본인의 단점을 어느 정도 말하는 사람이 훨씬 진솔해 보이고 일관성 있게 느껴집니다. 즉, 이 사람은 되게 솔직하네. 이전 지원자들은 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점을 얘기하는데 이 지원자는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다. 그렇다면 앞에 말해왔던 답변도 이 친구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데? 라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단점을 좀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 하실 때 뭔가 협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성에 문제가 있을 법한 키워드는 당연히 저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리 솔직하게 한다고 한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평소에 좀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는 평소에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면접에서 저는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솔직한 거고요. 적당한 선의 단점 키워드들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볼 때 항상 제가 좀 즐겨 쓰는 단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좀 산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시끌시끌하고 산만한 경향이 있었고 실제 업무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마다 네, 면접관님, 제 단점은 산만하다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고 좀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종종 이런 어떤 밝은 에너지가 좀 산만함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만함이 회사 외에서는 또 괜찮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또 동료들의 어떤 집중력을 좀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조직의 분위기를 좀 산만하게 만든다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좀 느꼈던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단점을 인지한 후부터는 저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의 이러한 성향이 뭔가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에너지를 좀 조절하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항상 이 단점 부분을 통과했었던 경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게 들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뭔가 인성이나 조직과의 협업에 있을 때 협업에 있어서 되게 고집스럽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단점이 아니면 충분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수강생분의 예시 하나를 또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주장이 센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들으면 어떻게 단점으로 자기 주장이 세다고 해요? 너무 크리티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무조건 뭔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뭔가 욕을 먹거나 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도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충분히 잘 수용을 하고 또 남의 의견이 더 좋을 때는 본인이 아무리 주장이 강하지만 그래도 그걸 수용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조직 내에서 이런 캐릭터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자기 주장이 세다고 하자.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기 주장이 센 건 맞지만 이런 단점을 내가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집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본인의 주장이 좀 센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의 말을 좀 많이 듣고 또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도 가지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대답을 했을 때 면접에서 이분은 불합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보셨던 것 같은데 자소서와 면접에서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불합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냥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 분들도 단점을 물어볼 때는 진짜 이 사람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이 단기간 안에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다들 이걸 이제 숨기다 보니까 자꾸 장점만 듣는 거예요. 그죠? 막 자기 자랑이나 성과나 역량 이런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점에 대한 좀 고민과 걱정들 이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좀 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 단점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점 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좀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 수강생분들에게 많이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MBTI 단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MBTI가 INTP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터넷에 INTP 성격 단점 이렇게 쳐보시면 요즘에 그 카드니스처럼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협업에 문제 있는 거 그리고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이 부분을 일단 지워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키워드들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의 단점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단점을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성격 장단점도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6번째 질문은 가장 큰 성공 경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이 질문을 대학생 때 받아봤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할 때, 면접 볼 때 받아봤는데 처음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대학생 때 딱히 성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경험이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어떤 노력들을 해오면서 살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즉 성공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그동안 해왔고 제 수강생 분들께도 그러한 기준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성공 경험은 여러분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답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명확하게 목표를 세운 것을 달성한 것 그거를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도전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어떻게 성공을 정의했었냐면 제가 세운 목표를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것, 결승선까지는 좀 가보는 것 이게 제 기준에서의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교환학생을 갔었을 때 프레시맨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그 1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교내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1학년으로 어떻게 해서 그 교환학생 갔었던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거 외국인들 나 같은 외국인들도 많이 신청해서 오겠다. 아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대외 활동을 교내에서 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할 텐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나 같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신청해서 들어왔겠지 했는데 막상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들어갔더니 그 영어를 모국어처럼 못하는 사람이 진짜 저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못했는데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됐고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너무너무 그 시간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갔는데 일단 제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스스로가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이거를 계속 끝까지 가야 돼? 아니면은 이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나갈까? 중도에 나가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해외에 와서 이 프로그램에 내가 직접 지원서까지 써서 들어갔고 여기서 합격을 해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지금은 편하겠죠.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두고두고 이게 평생 좀 스스로의 실패 경험으로 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나 이거 끝까지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보겠다. 끝까지 한번 졸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조금 더 이제 버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졸업장을 또 땄어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수료식에 가서 이제 졸업장처럼 이렇게 땄는데 그때 제가 거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너무 TMI인데 이 수료를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뭐라 할까요? 본인의 어떤 느낀 점 같은 거 마지막 그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쪽지 같은 거에 뭐라고 썼었냐면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 성공 경험은 끝까지 이제 제가 세운 목표를 완주하는 게 되는 거고 저는 이 경험 사례를 그래서 성공 사례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수상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의 우수 뭐 멤버로 뽑힌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영어도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도 못했지만 정말 제가 의미로 뒀던 건 완주였어요. 외국인으로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완주였는데 그걸 달성한 걸 제 성공 경험으로 써왔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살면서 뭐 거창하게 내가 막 뭐 좋은 성과를 냈거나 뭐 수상을 했거나 이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여러분 쓰실 수 있겠죠.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목표를 달성했었던 경험 등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한 후에 그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다면 충분히 멋진 성공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답변 보여드리면서 이번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본인이 세운 목표를 결과의 요구에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저의 가장 큰 성공 경험은 대학생 때 어학연수를 가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주했었던 것인데요. 당시 저는 영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었던 그런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도 현지인들과 함께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완주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니 결국 끝까지 영어는 잘 못하고 이제 팀원들이랑 어울리는 것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제 스스로가 목표로 삼았던 완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스스로 얻게 되었고요. 이때의 경험은 제가 이후에도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완주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해준 좀 값진 계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공 경험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성공 경험도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7번째 질문은 좌절 혹은 실패 경험을 말해주세요입니다. 이 질문도 6번 질문처럼 사람마다 이 실패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성공했던 경험도 없지만 실패했던 경험도 없어요. 크게 도전했었던 게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시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정말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한번 정말 천천히 되돌아보시면 좌절했거나 아니면 혹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했었던 경험 이런 것도 충분히 실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실패 경험을 답변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패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면접관분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을 때 사실 그 면접관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실패 기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이분들은 많게는 직장 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치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실패와 여러분들이 했던 실패의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사이즈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두려움을 느끼시는 걸 텐데 대신 기준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두면 면접관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느끼는 실패와 여러분이 느끼는 실패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실패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들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답변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한번 답변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면접관님,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의하는 실패란 두려움 때문에 도전과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 기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저의 가장 큰 실패 경험은 제가 대학생 때 어학연수에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어학연수에 가고 싶어서 영어 점수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실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기본적인 그런 해외 생활을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막상 어학연수를 떠난 날이 다가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비행기를 타는데 공포증도 가지고 있고 아직 좀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출국 한 달 전에 어학연수를 포기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동안 살면서 가장 좀 후회하는 경험으로 꼽힐 정도로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저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저만의 기준을 갖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뭔가 생각을 했으면 실천으로 옮기고 도전해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거창한 실패 경험이 나오지는 또 않았죠. 이 예시에서는 이제 뭔가 도전하려고 했지만 그걸 포기한 게 나는 가장 큰 실패였다. 그러니까 뭔가를 거창하게 우리가 도전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 장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뭐 실패를 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두려움과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거를 직전에 내가 포기를 했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계속 후회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야. 이렇게 정의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여러분도 뭔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 해봤었던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을 실패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실패가 뭐였는지 그 정의를 내려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8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타입과 반대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실수할 가능성이 꽤나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좀 선택을 해보았어요. 아까 장단점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점을 얘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점을 얘기할 때 좀 문제가 생기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겠죠. 뭐 협조적인 동료, 뭐 친절한 동료, 그리고 긍정적인 동료, 뭐 좋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치만 이 질문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얘기할 때예요. 이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막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의 면접을 진행하는데 어떤 수강생 분께서 자기네 팀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어서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정말 누군가를 막 생각하면서 하면 당연히 누구나 감정적으로 그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면접입니다.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뭔가 투명하게 드러내시지 않아야 되는 그런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답변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면접관 분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내가 지금 싫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내가 답변한 그런 키워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아니도록 그 리스크를 최대한 비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일단 어떤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을 전부 배제하고요. 일적인 스타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이기적인 동료를 싫어합니다. 저는 이기적인 동료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감정이 들어간 예시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저는 협조적인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조직적으로 시너지도 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조적인 동료들이랑 일할 때 훨씬 큰 만족감과 즐거움, 시너지를 느끼고요. 반면에 함께 일했을 때 좀 아쉬웠던 동료 타입은 비협조적인 동료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비협조적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업무적인 스타일이 다소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동료를 험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좀 연결해서 답변을 해볼게요. 네, 제가 함께 일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타입의 동료는 비협조적인 성향의 동료였는데요. 아무래도 비협조적인 동료들과 일을 하게 되면 업무 속도가 지연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이뤄야 하는 그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좀 협조적이지 않은 동료들과 일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와 그렇지 않은 동료 타입을 얘기해야 될 때는 감정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을 하는 형태로 답변하지 않기를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9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9번째 질문은 가장 크게 도전했던 경험이 무엇인가요? 인데요. 앞에서 봤었던 가장 큰 성공 경험과 좀 유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성공 경험은 여러분 어쨌든 결과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거에서 이미 내가 목표로 했던 걸 일단은 이룬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과가 난 거예요. 근데 도전은 좀 오픈된 결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전을 했던 경험, 이게 성공으로 갔는지 실패로 갔는지는 이거는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 경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도전을 뭐 성공했던 경험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었던 것도 괜찮아요. 이 도전 경험을 통해서 이 평가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크게 좀 도전해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경험의 폭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A라는 지원자는 대학교 때 뭐 대외활동이나 이런 경험이 예를 들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B라는 지원자는 대외활동도 막 마케팅, 뭐 MD 되게 다양하게 하면서 본인이 플리마켓을 작은 이제 창업처럼 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 지원자와 B 지원자의 어떤 경험의 폭, 그리고 도전에 대한 그런 정의와 도전의 폭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해오면서 살았는지가 분명 궁금할 텐데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런 어떤 노력들, 경험치들이 이제서야 좀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빛을 발하는 면접 질문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에서 또 한 가지 팁은 앞에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처럼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좀 정의해 보는 거에 있습니다. 이때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고 도전 경험으로 쓸만한 사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냥 도전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면 저는 도전 경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대외 활동, 뭐 공모전 이런 거 정말 도전한 게 하나도 없고 최근에 새로운 직무 탐색을 통해서 MD라는 직무로 이제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성을 정했고 MD가 되기 위해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답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기존에 좀 낯설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좀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저의 가장 큰 도전 경험은 MD라는 새로운 직무 목표를 세운 것인데요. 트렌드를 쫓기를 좋아하고 목표 지향적인 제 성향이 MD라는 직무와 잘 맞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후부터는 MD와 관련된 직무 강의와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직무부트 캠프를 수강하면서 관련된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 노력 덕분에 이렇게 오늘 면접관 분들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저런 것도 도전 경험이 될 수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몸치였는데 춤동아리에 들어갔었던 경험 혹은 내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은 편인데 남들 앞에서 뭐 발표를 했거나 조장을 맡았던 경험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도전에 대한 정의만 내리신다면 어떤 것도 도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질문이 나왔을 땐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10번까지 왔습니다. 10번 질문은 주변에서 본인을 뭐라고 해요? 라는 것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많이 받았었고 또 제 수강생 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도 굉장히 많이 좀 들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면접이라는 거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을 계속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면접관 분들은 이 친구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럼 다른 사람은 이 친구를 어떻게 보지? 제 3자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좀 평가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것도 객관성은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 갑작스럽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주변에서 진짜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로 이 질문을 좀 낸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본인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면접에서 좀 대답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크게 주변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키워드를 면접의 답변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어떤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냐에 대한 좀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최대한 좀 키워드로 많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연예인 키워드를 많이 활용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었던 단어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귀에 쏙쏙 박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성향이에요. 그러면 남자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중간에서 의견 조율도 잘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서 유재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여자분이시라면 저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장도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연예인의 어떤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대중적으로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투영돼서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장도연과 유재석 너무 좀 키워드가 무리수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에게 많이 쓰게끔 하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보다는 훨씬 더 뾰족하고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 제가 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제 친구들한테 전날에 카톡으로 물어봤었어요.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은 하루 동안 뭐 하나를 한다면 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바쁘게 부지런하게 막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가서 정확하게 또 이 질문이 나왔고 적중을 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부지런합니다. 저는 성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 어제 제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친구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진짜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야무지게 이것저것 많이 도전도 하고 실행도 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제 성향을 바탕으로 입사해서도 부지런히 새로운 캠페인들을 기획하고 고객들에게 더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조금 더 뾰족하게 키워드화하자 아니면 연예인을 좀 활용해보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뭐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또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24시간, 48시간처럼 쓴다. 이런 거는 면접관이 들었을 때 충분히 좀 유니크하다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에서는 이렇게 좀 뾰족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10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1번째 질문은 조직 내 트러블 경험이 있나요? 인데요. 이 질문에서는 딱 여러분들 두 가지를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직 트러블을 얘기할 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를 얘기할 때 뭔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트러블 경험을 얘기할 때도 특정 팀이나 아니면 구성원을 좀 험담하는 것처럼 흉보는 것처럼 뭔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제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트러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온전히 감정을 좀 배제하시고 그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트러블을 해결한 주체가 지나치게 너무 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막 영웅처럼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정리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하시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러블을 이제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분의 역할이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만 이걸 해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동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막 영웅처럼 나서서 하는 그런 방향은 약간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의 팀으로서 그 트러블을 개선해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트러블 경험은 어떻게 좀 설명하는 게 좋을까라고 팁을 좀 드리면 일단 갈등 상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는 과정에서 A와 B로 좀 의견이 첨예하게 좀 상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좀 충돌이 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일단은 그 트러블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까지나 상충되고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본인들의 의견에만 갇힌 나머지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충분히 서로 각자의 입장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서 상대를 설득시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등의 상황이 나오고 이러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해결이 만약에 됐다라고 해볼게요.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던 중에 우리가 너무 각자의 의견만 얘기를 하고 있다. 상대방이 왜 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한번 정말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오해도 풀리고 A와 B 안이 아니라 제3의 어떤 절충안이 또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한 뒤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팀으로 이렇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트러블 경험이 결국에는 이 지원자에게 성장과 배움의 경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트러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특정 경험을 딱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특정 예시를 들어주신 다음에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고 그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배웠던 조직의 가치나 아니면은 협업에서의 어떤 교훈 같은 게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 예시로 적어놓은 그 트러블 사례, 해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뭔가 팀원들을 비난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모두가 좀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나도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인정을 했다. 그래서 팀원한테 나도 이런 부분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하니까 상대방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좀 분위기가 누그러들기 시작했고 다시 이렇게 조율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담고 있는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음을 좀 인정하는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났을 때 막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막 해결하신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리더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조직에서 트러블이 났을 때 본인의 어떤 잘못을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손을 내민 경험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창하게 싸움이 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의견 충돌이 났을 수 있잖아요. 또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는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누군가는 B라는 방향을 제안을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조율해 나갔었는지, 그 결과 본인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질문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질문은 다른 직무로 배치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경력직보다는 신입 공고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직무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현업에 이제 입사를 하셨을 때 직무 배치가 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지원했던 A 직무보다 B 직무에 더 좀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A 직무에 어떤 팀이 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조직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에 의해서 A라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이 분이 부득이하게 B 조직으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내가 이동할 수도 있나 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 직무에 대한 좀 충성심, 좀 뭐랄까요, 로열티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떠보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이 둘 중에서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 뭐 90%가 뭐예요? 거의 95% 이상의 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네, 저는 이 땡땡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직무가 바뀌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회사에 지원하실 때 이 직무에 대한 애정이 어쨌든 있으셨을 거고, 자소서나 아니면 앞에 이제 면접 보시면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강점 키워드나 관련 경험을 막 어필해 오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에 합격이 돼서 면접을 보고 계신 걸 거고요. 근데 너무나 가볍게 저는 어느 직무든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줬던 핵심 강점,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로열티들이 굉장히 좀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직무나 지원해도 상관없는 지원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나 이 직무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지 이거를 먼저 한번 짚어주고 그치만 어쨌든 회사에 입사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직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맞게 또 유연하게 내가 그런 회사의 방향성을 맞춰갈 필요성도 있는 거다. 요렇게 좀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방향에 맞게 내가 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 볼 의향이 있다. 요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정제해서 모범 답안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제가 입사한 후에 저를 다른 직무로 보내신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직무에 조금 더 성향적으로나 역량적으로 잘 맞다고 판단을 하셨거나 혹은 두 번째로는 회사의 내부 상황에 따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원한 A 직무에 대한 강한 로열티와 그리고 관련 경험을 쌓아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땡땡 기업에 입사하는 순간 결국에 목표는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역할을 저에게 좀 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회사와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줌과 동시에 그래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율해 보겠다 이런 유연성까지 협조적인 태도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 받으셨을 때 절대로 네, 저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홀라당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직무에 대한 로열티 갖고 있지만 그래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히 조율할게. 라는 방향으로 꼭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2번 질문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13번 질문. 3년, 5년, 10년 후의 커리어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면접 질문 중 하나인데요. 지원 동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면 3년, 5년, 10년 후에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원 동기와 비슷하게 이 질문도 잘만 준비한다면 이 허들, 기업에서 정해놓은 이 허들을 또 넘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가주셔야 되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질문에 잘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사하고 나서 3년, 5년, 그리고 10년 차에 어떤 위치인지, 커리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입사 후 3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주니어 시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니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가서 실무 경험을 막 쌓게 되는 단계예요.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좀 쌓게 되는 시기이시고 이때는 사실 우리가 막 특출난 역량을 발휘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이 입사하신 그 직무 안에서 관련된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정리하면 업무적인 기본기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년 차에 막 거창한 목표를 이루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각 그 연차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신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실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3년 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막 열심히 이제 막 닦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5년 차까지는 그 쌓아놓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조금씩 더 좀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5년 차까지는 좀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사수한테 일일이 업무를 컨펌받지 않고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스타트업 같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5년차 이상부터는 파트장급, 그러니까 리더를 닮는 분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10년 차가 되면 벌써 여러분 10년 차라는 말에서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일단 10년 차 정도가 되면 이 분야 안에서 여러분들이 몸담아온 이 산업 안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이제 갖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성은 물론이고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의 연차가 되면 이제 시장 가치가 가장 좀 높아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 조직의 리더를 맡게 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뭐 회사마다 물론 연차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회사의 리더를 맡게 되거나 아니면 주요 프로젝트들을 이제 좀 주도해 나가는, 리딩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년 차, 5년 차, 10년 차에 여러분들의 회사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안에서 내가 뭘 해보고 싶은지 좀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질문을 답변할 수 있는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답변의 깊이감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영업에 지원한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3년 차 정도까지는 이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품을 유통하게 되는 유통 채널별 특성, 그리고 고객사의 어떤 관계 유지에 좀 힘을 써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5년 차가 되면 어떤 특정 상품이나 아니면 지역을 내가 도맡아서 그 상품이나 지역의 어떤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 차 정도가 되면 이건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국내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 영업을 통해 쌓아왔던 이런 상품 전문성을 바탕으로 뭐 해외 시장에 나가서 이 제품을 더 공격적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회사의 대표 영업 사원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내가 5년 차, 10년 차가 됐을 때는 이 회사가 어떤 좀 위치에 있을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을까, 이 포인트들과 내가 각각의 연차에 맡고 있는 역할을 매칭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가셨을 때 해당 기업에 맞는 답변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딱 2개의 질문만 남았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 보도록 해요. 14번 질문은 면접이 끝나기 직전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컷 이제 질문을 하고, 반대로 혹시 이 지원자가 회사에 궁금한 점이 없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바로 우리 회사에는 혹시 반대로 궁금하신 점 없어요? 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질문 유형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순서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면접 때 정말 매번 면접마다 질문하고 나왔었던 거기도 하고, 제 수강생분들에게 반드시 이거 물어보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공고에 혹시 어떤 성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보이죠. 나를 평가하고 있는 면접관한테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그런 면접 진행 내용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좀 가채점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본인의 강점 키워드들을 막 얘기하셨을 거예요. 뭐 경험 사례도 얘기를 하셨겠죠. 제가 이 직무에 뭐 잘 맞는 이유는 땡땡땡과 땡땡땡 때문이다. 뭐 관련 경험도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런 인재다라고 아마 계속 어필을 면접 과정에서 해오셨을 텐데, 이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동안 어필해온 키워드와 면접관분께서 얘기하는 그 키워드가 일치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 좀 그린라이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A라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이 원하는 인재는 B 방향이래요. 근데 나는 B 방향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으로도 오늘 결과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가채점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가채점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고 나서 물론 한 번으로 끝나는 면접도 있지만 2번 이상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면접관이 얘기해준 내용, 어떤 사람 뽑고 싶은지 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 면접에 대한 전략을 좀 뾰족하게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분석력과 긍정적인 성향을 막 강점으로 어필했는데 사실 면접관이 뽑고 싶은 사람은 시각화 역량이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나는 이걸 오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어떤 점을 좋게 봐주셨는지 그래도 다음 면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1차 면접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면접관 분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던 그 시각화 역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두 번 정도 더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의 면접 가채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 면접에 대한 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신지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단 이때 유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젠틀하고 좀 조심스럽게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채용 중이신 공고에 어떤 성향이나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면접 후기를 들었던 수백 건의 면접 후기 중에서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채용 공고에 다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셨던 분이요. 근데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면접관 분들이 다 우호적으로 대답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니까요. 안심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이 회사에서 이 공고를 낸 이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내부 상황을 좀 곁들여서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회사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입사하실 분은 신규 사업에 대한 이런 좀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A부터 Z까지 이 프로젝트를 좀 리딩하는 역할을 좀 맡길 예정이라서 좀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로 하는 원하는 역량과 인재상 외에도 내부 회사 상황을 좀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질문은 혹시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나요?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면접에서는 나와 그리고 면접관이 남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면접관 분이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약간 팀원으로 상상하면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여러분들과 2, 30분 이상 1시간까지도 면접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입사했을 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첫 번째로는 면접관이 잠시나마 여러분을 팀원으로서 상상하면서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라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두 번째 질문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팁을 알려드렸다면 다음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추천하지 않는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면접관을 당황시키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 면접관이 이 답변을 수월하게 못했거나 아니면 당황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다시 보는 게 아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면접관을 당황시키거나 다소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그동안 잘 봐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피해야 될 답변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땡땡 회사의 향후 비즈니스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요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답변을 시작해야 될지 좀 난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답변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고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무작정 물어보는 질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실제로 하시기도 하는 질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땡땡 경쟁사, 최근 땡땡 경쟁사가 뭐 이러이러한 상품을 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경쟁사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기업이 어디로부터 뭐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인터넷에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관련된 정보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막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회사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면접관분들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굉장히 또 민감한 질문이고요. 또 뭔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면접관이 느끼기에도. 또 어떤 투자를 받으셨던데요.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접 자리에서 여러분과 할 얘기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사업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면접관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질문은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추천하는 질문 위주로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천하지 않는 질문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입사하셔서 자유롭게 팀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14번 질문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가볼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입니다. 자, 이 질문을 제가 모의 면접에서 많이 드렸었는데 좀 놀랐었던 답변 중 하나가 네, 없습니다. 입니다. 그 앞에 14번 질문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때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꽤나 봐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는 이 질문은 답변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기엔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인사, 오늘 이렇게 면접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좋고 무난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면접관님, 오늘 이렇게 면접 기회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땡땡 기업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고, 또 반대로 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요 정도가 굉장히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너무 아쉬워요. 막 정말 내가 오늘 했어야 되는 얘기를 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이때까지 왔으면 막 결과를 확 뒤집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좀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자주 출제되는 15가지 면접 질문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답변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책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면접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답변을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정말 끝이 난다는 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가공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이신 분들은 지금 한 강의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꼭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꼭 취업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화이팅!